이번 시간에는 비유동 부채 회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사채 있습니다. 사채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회사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사채는 비유동 부채에 들어가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업이 장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회계에서는 사채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유동 부채 내용으로서 대표적으로 사채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것은 비유동 부채는 상환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아니하는 것, 즉 상환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비유동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에는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장기차입금 등이 비유동 부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사채는 회사채라고 말했죠. 그래서 비유동 부채라 하더라도 만약에 시간이 흘러 결국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가 될 때는 이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변환시켜 줘야 한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채는 우리가 사채든 어쨌든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되는 모든 부채에 대해서는 그 부채를 사용한 대가로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현재의 화폐 가치로 미래의 화폐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사채 같은 경우는 회사채, 즉 채권을 발행하고 그 돈을 사용하면서 대가로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이때 사채 발행할 때 이자율의 크기에 따라서 사채 발행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상의 비유동 부채에는 크게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채. 보통 사채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없거든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간이 3년 만기 또는 5년 만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채가 가장 대표적이고 사채 가격은 미래에 이자 지불 가능 금액에 따라서 사채 발행 당시의 가격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다음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요. 이 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즉 신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사채를 가진 사람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발행하는 사채를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환사채가 있는데요. 전환사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요. 희석증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발행한 사채. 처음 사채 발행했을 때는 그 사채가 뭐다? 사채였는데 사채 액면 가액만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거죠. 그럼 사채를 처음 가졌을 때는 부채였는데 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은요 주주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장기차입금이 있어요. 장기차입금은 1년 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을 장기차입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즘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기업에서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행, 증권사 또는 각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거기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적립한다 그러면 이 언젠가는 뭐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사규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것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장기제품 보정 충당부채가 있는데요. 1년 이후에 사용될 충당부채로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운수업을 하는 회사가 운수업 몇 마일 운행하고 나면은 그 운행에 대해서 수선을 해야 되죠. 수선할 때 한꺼번에 차량 수선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어차피 어느 정도 운행하고 나면 수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래에
수선을 위해서 지불될 금액을 대비해서 비축하는 것을 장기 제품 보정 충당 부채라 그래가지고 이건 역시 비유동 부채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로서 사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는 장기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은 흔히 사채를 발행하는데, 사채는 권면, 즉 사채 표면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은 사채는 항상 상환일, 즉 만기일이 있고요. 그리고 만기일에 사채 권면에 표시된 액면가액을 지급해야 되며, 액면가액, 즉 원금을 말하죠. 지급해야 되고, 동시에 정기적으로 권면에 표시된 이자율에 따라 일정한 이자도 지급해야 된다 하는 거죠. 권면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표시된 것은 만기일자가 언제이며 만기 시 받게 되는 액면 금액은 얼마이고 이자율은 몇 프로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기업들이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장기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채, 즉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투자자가 주식을 구입하겠죠. 그래서 주식은 만기가 없고요. 단지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채는요, 만기 때 반드시 만기 시에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되고 상환 의무가 있다는 만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자도 지불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기업들은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한다. 그 새로운 사업이 확실한 수익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득인지 사채를 발행하는 게 이득인지, 보통 보면 수익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었을 때는요, 그냥 대출받아서, 즉 대출받는다든지 또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수익을 창출시키고요, 벌어가지고 상환하면 끝이죠. 그죠? 그런데 주식은 뭐 하냐면은요, 처음에 자금을 조달할 때는 쉽게 조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될 때 영원히 계속 배당을 줘야 되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장기 자금을 조달할 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데, 자, 그러면 주식과 사채의 차이에서 처음에 공통점이 있죠. 주식에서만이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요. 반드시 장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만 활용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시장, 즉 정권시장을 통해서 발행되는 유가증권으로서 주식과 채권이 있다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다음으로 차이점은요, 사채는 뭐로 분류됐냐면 부채로 분류되지만 주식은 자본으로 분류된다 하는 거죠. 사채는 반드시 발행했으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지만 주식은 이익이 날 때마다 배당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채에 대한 이자는 영업의 비용 항목이에요. 사채에 대한 이자는 영업의 비용이지만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이익잉여금, 즉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단기 순이익을 벌어들여서 단기 순이익 내에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이익 이내에서 처분하는 이익잉여금 처분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채는 할인 발행, 액면가 이하로도 발행이 자유롭지만 주식은 할인 발행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때에만 할인 발행하고요. 보통은 액면 발행 또는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하는 것만 허용되어 있는 것이 주식이다 하는 것이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법상 사채 총액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본과 자본금, 즉 순자산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주식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사채, 즉 회사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채권상 기재사항으로서 우리가 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원금 상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사채 상환 방법에 대한 것은 이런 것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상법에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채 발행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으로서 액면 발행, 두 번째 할인 발행, 세 번째 할증 발행이 있는데 보통 기업이 사용하는 방법은 할인 발행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채의 발행 입장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입장에 있어서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은 사채를 발행할 그 당시에 있어서 우리가 시장 이자율을 다른 말로 유효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유효 이자율. 그 사채 발행할 당시의 이자율에 따라서 차이만큼 사채의 액면 가액에서도 할인 또는 할증을 발행한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액면 이자율이 10%다 이렇게 정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시장 이자율은 지금 우리 시장 이자율은 한 2% 준다. 그러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투자처에 일반 금융상품, 즉 금융시장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이 2%인데 액면 이자율이 10%니까 우리 회사 채권에 다 몰려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다?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해도 사람들은 이자를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할증 발행할 거고요. 거꾸로 되는 거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 액면 이자율이 2%고 시장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회사 채권 안 사겠죠. 그러니까 이자 적게 주는 대신 액면가를 낮게 발행하는 할인 발행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의 차이에 따라서 할인 발행, 사채를 할인 발행하기도 하고 할증 발행하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은 결국 사채 발행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율로서 이 시장 이자율을 우리가 유효 이자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채는 액면 이자율, 즉 우리 회사의 사채 액면 발행할 당시에 이자 얼마 준다고 제시하는 액면 이자율과 사채 발행 당시의 시장 이자율 또는 유효 이자율의 관계를 볼 때요. 보통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액면 이자율을 우리가 5% 준다. 근데 시장도 5% 준다. 그러면 굳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시장에 가든 우리 회사 사채를 사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액면가 그대로 발행. 자, 액면가 100만 원짜리는 100만 원 그대로 발행한다는 거죠. 왜? 액면가 100만 원인데 발행가도 뭐다? 100만 원을 한다. 사람들은 뭐 한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겠죠. 할인 발행은요. 액면 이자율은 액면상이 5%다 그랬는데 시장에는요 8%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의 자금은 어느 쪽으로 쏠리겠죠? 시장에 있는 많은 금융상품 쪽으로 쏠리겠죠. 8%에. 그죠? 그러면 우리 회사 채권 안 살 거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자금 조달 목적인데 우리 회사 사채를 사게끔 하기 위해서 액면가 자체를 낮추는 거 있잖아요. 즉 뭐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는 거, 시장에 사람들이 갈 거잖아요. 그죠? 갈 거니까 우리는, 액면가는 뭐다? 100만 원인데, 발행가를 낮추는 거 있죠. 자, 우리 회사 사채는 지금 90만 원에 발행할게. 내가 90만 원에 사채를 사가지고 있으면 3년 만기 되면 1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갭은 뭐예요? 3%의 이자에서 메꿔지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90만 원짜리 사가지고 얼마에 판다? 100만 원에 파니까 이거는 뭐다? 처음부터 20만 원 남는다 하고 이쪽에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업에서 자금 조달할 때 할인 발행 측면에서 볼 때는 자금 조달의 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할증 발행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 있죠. 액면 이자율은 5%인데요. 시장 이자율은 한 2%인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최고의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 2%인데 액면 이자율은 5%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리 회사 채권을 살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액면가는 뭐다?
100만 원인데, 액면가는 100만 원인데, 발행할 때 이자를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그 이자의 갭만큼을 더하는 거 있죠. 나 뭐다? 120만 원을 발행하면은 이자 많이 받아가지 않니? 그 대신 뭐 한다? 액면가 100만 원 받는다더라.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유인책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채 발행 방법은 뭐에 따라서 그 발행 당시의 시장 이자율과 그 다음에 사채 그 액면상에서 회사채 액면상의 이자율과의 차이에 의해서 발행 가격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발행 가액이 액면가와 똑같을 때는 액면 발행이라 그러고요.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것은 할인 발행이라 그러고요.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한다. 왜?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럴 때는 할증 발행이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회사채 발행에는 할인 발행의 형태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자율, 사채 발행 당시의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 이자율은 수시로 변화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장 이자율은 발행일의 그 사채 발행 당시의 시장 이자율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서 사채 발행자는 채무자가 되고요. 사채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할인액과 할증액을 지칭하는 기업회계 기준을 용어를 우리가 사채 발행할 때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이라 그러죠. 그러면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했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용어를 뭘 쓴다? 할인 발행했을 때는 액면가 이하로 발행했다 할 때는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한 차이가 나는 금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 그러고요. 할증 발행은요.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는 용어를 뭘 쓴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채의 발행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채 매입자가 회사로부터 받게 될 미래의 현금 유입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사채 발행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사채 발행 가격은, 사채는 뭐예요? 만기가 만약에 우리가 3년 만기라면 3년 뒤에 받게 되는 금액 있죠. 3년 뒤에 받게 되는 원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3년 뒤에 받는 100만 원은 뭐예요? 3년 동안 이자가 포함된 가격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만기 현금의 현재 가치와 만기 현금의 현재 가치와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도 뭐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기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돈은 뭐가 포함된 거죠? 이자와 위험이 포함된 가격이고요. 현재 시점의 가격은 그 미래에 받게 되는 돈을 미래에 100만 원 받게 되는데 지금 100만 원에 산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죠. 100만 원을 다른 금융상품에 넣어두면요. 최소한의 이자가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현재 가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현재 가치는 앞에서 얘기했죠. 1 플러스 R의 N성분의 미래 가치. 하면은 먼 미래에 받게 되는 돈이 뭐다? 현재 시점의 가치로는 얼마인가? 제가 64세가 되면 연금을 얼마 받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연금 얼마 받는다? 미래 가치가 되겠죠. 64세 되어야 받으니까.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당신은 64세가 되면 연금 얼마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연금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미래 가치잖아요. 그러면 이 미래의 100만 원의 현재 가치라면 얼마인가 연산을 해보는 거였죠. 이 R은 할인율로서 그 64세가 되기까지의 뭐다? 이자와 위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N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뭐다? 미경과된, 아직 경과되지 않아. 약 20년 남았다 그러면 20년. 할인율 뭐다? 나는 10% 잡으려면 0.1. 1 플러스 0.1에 20성분의 100만 원이면 현재 가치가 나오죠. 계산해보면 한
12만 원 정도 나오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나오면 20년 뒤에 100만 원, 현재 12만 원가 지금 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명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먼 미래에 어떻게 된다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요. 항상 뭐다? 현재 내가 있는 이 시점에서의 가치가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 발행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가는 첫 번째 내용으로 액면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가 나오죠. 액면 발행은 사채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은 경우 사채를 액면 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발행한다.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하는 거죠. 그럼 액면가 발행했으니까 그러면 사채는 부채예요, 부채. 앞에서 공부할 때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대변에 사채 얼마 하고 차변에 뭐다? 당자예금 얼마. 수표를 받아가지고 당자예금 했다. 현금을 받아가 당자예금 했다면 차변에 당자예금 얼마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죠. 이게 액면 발행이에요. 다음은 할인 발행이 있어요. 할인 발행은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다. 액면 이자율이 10%인데 시장 이자율은 12%다 가장. 즉 뭐다? 시장 이자율이 더 높죠. 그죠? 그래서 즉 사채를 액면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자를 적게 주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 부분은 상당히 학생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뭐다? 숫자를 적어 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사채 액면상이 10% 준다 그랬는데 금융시장에서는 12% 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자가 높은 데 가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사채를 발행해야 자금을 조달하니까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할인 발행.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할인 발행한 금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그러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상환 기간에 시장 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가계관 비용 계정에 계산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재무상태표에 사채의 액면 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돼 있는데 즉 사채 얼마 돼 있죠. 100만 원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얼마에 발행했다? 90만 원 발행했다. 90만 원 발행해서 그 돈 받아가 당자예금에 입금했다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만큼은 뭐다?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해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런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서 표시한다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할인 발행을 할 때는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각 방법으로서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이 있는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유효이자율법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유효이자율법은 사채를 발행할 당시의 시장이자율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 가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유효이자액과 액면이자액과의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당해 연도에 부담할 총 이자 비용은 사채의 기초 장부 가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 계산한다 하는 거죠. 그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일단 이자 비용은 뭐다? 사채의 장부 가액과 시장 장부 가액은 100만 원짜리 사채는 100만 원 곱하기 유효 이자율, 즉 시장 이자율을 곱해서 처리하고요. 대변에 현금화인데 현금은 돈 이자 주는 거죠. 이자. 이거는 사채의 액면 가액에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을 곱해서 지급하는 걸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어때요? 이 금액은 적겠죠. 그죠? 그 차이 나는 것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라고 처리해요. 상각. 여기는 상각이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해서 처리할 수도 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변에 있던 걸 없애준다는 거죠. 앞에 사채 발행할 때는 차변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없애준다는 그 차이 나는 거. 그래서 유효이자율, 즉 시장이자액에다가 액면상에 표시된 이자율만큼 빼면은 뭐 한다? 그만큼 상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처리상에서는 다 계산되어서 하기 때문에 큰 우리 볼 때 이득은 없는 건데
사람들은 큰 이익이 있는 걸로 착각한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할인 발행의 정액법으로는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매기 균등액을 삼각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의 경우에 매기 사채 이자와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삼각은 각각 균등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비유동 부채인 사채의 창부가액, 사채에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차감한 후의 가격은 매기 일정액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삼각으로 추가됨으로써 점차 증가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액법이 있고 유효이자율법인데 지금 현재 회계기준에서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 가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삼각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할 경우 매기 사채 이자는 균등액이나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삼각은 유효이자율이 일정 율이지만 장부가액의 증가에 따라 매기 증가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유효이자율은 사채를 발행할 당시의 시장 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은 이 방법에 의해서도 비유동 부채인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기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감소함으로써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의 장단점은 정액법의 반대가 되는 거고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표시될 때는 사채 액면가, 요것은 액면가예요, 액면가. 액면상에 있는 금액이 위에 오고요. 그 밑에 할인 발행한 금액을 바로 차감하는 식으로 표시하죠. 요게 뭐다? 실제 발행가가 되는 거죠. 발행가. 즉 사채 실질적인 가액으로 표시되게끔 이렇게 표시하도록 회계 기준에서는 되어 있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할증 발행이 있는데요. 이거 할증 발행은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높게 발행한 앞에서 설명 다 했죠, 제가. 그죠? 그래서 사채 발행의 부가적인 성격으로서 부가적 평가 계정이므로 재무상태표에서는 사채에 가산하는 형식이다. 즉 사채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했으니까 높게 발행한 금액만큼 합한 금액이 전체 발행가액, 즉 사채 가격이 실질적인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으로서 그 차액을 뭐라 그런다? 할증 발행 자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채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대변에 기입되는 것으로서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사채 상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환입시키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이 환입액은 이자 비용 계정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기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사채 얼마 그 다음에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얼마에서 금액이 합쳐진 것이 당좌예금으로 처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사채 액면에서 사채 이자율을 곱하여 사채 이자를 계산 지급하였을 때 보통의 이자와 구별하여 사채 이자 계정 차변에 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채이자 지급이 결산일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전환권 조정 계정 및 신주 인수권 조정 계정은 사채 발행 시부터 최종 상환 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게끔 되어 있고요. 동상각 또는 환입액은 사채 이자에 가감하도록 처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채 발행은요, 증권회사를 통해서 발행되고 유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는 뭐 인지세라든지 또 뭐 그 인쇄비라든지 그다음에 거래 비용이라든지 이런 사채 발행비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사채 발행비는 사채를 직접적으로 발행한 비용을 우리가 사채 발행비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에 대한 모집 광고비, 모집 위탁 수수료, 인수 수수료, 사채 등기의 등록세, 사채 청약서나 사채권의 인쇄비 등을 사채 발행비라고 하는데 이 사채 발행비는
사채 가격, 즉 사채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사채는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상환에는 크게 만기 상환과 수시 상환이 있는데 주로 상환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만기 상환이죠. 사채 만기가 되면 반드시 상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시 상환은 기업이 돈이 이제 생길 때마다 수시로 상환하는 것인데 장기 분할 상환, 즉 뭐다? 뭐 10년 만기 사채라면 1년에 얼마씩 상환한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수시 상환은 돈 생길 때마다 매입상환 뭘 상환할지 모르니까 추첨 상환 방법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거 매입 상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만기 상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유동 부채로서 감채기금과 감채적립금이 있습니다. 감채기금은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면서 일시에 거액의 자금을 지출하면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매기 일정 금액을 결산 때마다 장래 상환에 대비해서 자금을 적립해 두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감채기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채기금과 감채적립금은 둘 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목적이 뭐냐면은요. 사채 상환 목적이에요. 사채는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던 적게 벌었던 사채 만기되면 상환해야 돼요. 상환 안 하면요 엄청난 회사 그냥 존폐 위기가 가니까요 꼭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환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이익이 나든 이익이 안 나든 간에 그 적금 붙듯이 있잖아요. 매년 매 1년에 얼마씩 딱딱 있잖아요. 뭐다? 사채 상환 목적으로 적립을 하는 것을 감채기금이라 그래요. 그럼 감채적립금은 뭐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채 상환을 위해 매기 이익을 처분할 때, 뭐 났을 때만, 이익이 났을 때에만 그 이익액의 일부를 적립하는 거야. 이익액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 즉 쉽게 말하면 회사가 순이익이 났을 때 배당도 주지만 이익이 났을 때 사채 상환 목적으로 전체 이익의 뭐 10% 또는 뭐다? 15% 또는 5% 이렇게 임의로 정해가지고 비축을 하는 거예요. 이익이 날 때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면은 감채기금은 이익이 안 나더라도 사채 상환 목적으로 비축을 하는 거라면 감채적립금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만 일정 금액을 사채 상환 목적으로 적립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채 상환 시 소멸되지 않고 별도 적립금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상환하고도 돈이 남아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게 감채적립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감채기금과 감채적립금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감채의 목적으로서 특정 자금을 정기예금, 금전, 신탁 및 유가증권 형태로 기업의 외부에 감채기금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사채의 상환에 대비하여 이익의 일부를 하는 건 감채적립금이라 그랬죠. 이거는 뭐다? 감채기금이라 그랬죠. 기금. 즉 뭐다?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설정하는 방법과 이익의 일부를 감채적립금으로 사내에 유보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위 1과 2를 병용하여 이익의 일부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함과 동시에 동액의 감채기금을 사회에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왜? 그만큼 기업은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면 그 자금을 상환을 목적으로 이렇게 상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및 사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환사채는 옛날에 이제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볼 때요.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이재용 회장이죠. 그 사람한테 이제 사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가 훅 떨어졌을 때 사채 액면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액면가만큼 주식으로 전환하면 주주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전환사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채 소지자의 희망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된 사채를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그래요. 이거는 상법에서도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여론이 법보다 더
힘이 있죠. 그죠? 자,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권이 있는 사채가 전환사채예요. 다음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는데요. 사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또는 사채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옛날에 뭐다? 우리가 주식시장이 화랑이었을 때 신주 발행하면은 신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요. 옛날에 줄 서가지고 주식 사고 80년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의해서 차입금 중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되는 것, 1년 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을 말한다. 그리고 장기성 매입 채무도 있는데요. 장기성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장기의 외상 매입금과 지급음, 즉 뭐다? 우리가 뭔가를 매입했는데 대금을 한 10년에 걸쳐서 주기로 했다. 그럴 때 장기성 매입 채무다. 역시 뭐다? 장기 차입금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장기성 매입 채무로 계상된 채무 중 재무 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우리가 유동부채로 처리해야 되고 이때 이름을 유동성 매입 채무로 계정을 재분류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할 때요. 우리가 장기 차입금을 차입했을 때는 장기 차입금이 뭐다? 비유동 부채잖아요. 그죠? 비유동 부채. 부채 이전가는 어디죠?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장기 차입금, 차변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처리하고요. 상환했을 때는 뭐다? 이 부채가 감소하죠. 부채가 감소하니까 차변에 장기 차입금. 자, 빌린 돈에 대해서는 이자 줘야 되죠. 이자 비용은 비용 발생이잖아요. 비용 발생. 비용 발생 차변에. 대변에 뭐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는 뭐다? 보통예금에서 나갔다면 보통예금에가 대금 지급 방법이 오겠죠. 다음으로 장기 충당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 충당 부채,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해서 재무상태표일 현재 부담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비유동 부채로 인식하는 거다. 즉 우리가 언젠가는 지급해야 되는 부채를 장기 충당 부채라 그러죠. 비축해 두면 언젠가 나가는 거. 자, 퇴직급의 충당 부채. 우리 직원이 언젠가는 퇴사할 거잖아요. 그죠? 퇴직금 줘야 되겠죠.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제품을 팔고 나면요. 1년 이내에 문제가 생기면 AS 해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나갈 돈이라고 비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충당 부채의 설정 요건은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해 지출의 원인이 단기에 있다는 것과 당해 지출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만이 장기 충당 부채에 해당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퇴직급의 충당 부채, 장기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기타가 있다고 되어 있죠. 퇴직급의 충당 부채는 퇴직급여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지급할 것이다 하는 거죠. 언젠가는 꼭 나가야 되는 확정 채무고요. 장기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보증 수리, 즉 뭐다? AS 해주기 위해서 제품을 판매한 경우 AS 해주기 위해서 돈을 모아두는 거죠. 우발채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있잖아요. 기타 항목으로서 미래에 지출될 거로 추정되는 비용이나 손실에 대비하여 설정한 장기 충당 부채로서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부채로서 수선 충당 부채, 손해배상 충당 부채,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 충당 부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퇴직급의 충당 부채는 회계연도 말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것으로 금액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들의 퇴직금 소요액과 퇴직급의 충당 부채의 설정 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 지급액과 임원 퇴직금의 방법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말 추계액에다가 정기에 뭐다? 퇴직금 추계액에다가 단기 중에 돈 나간 거 뺀 나머지가 전입액이 되는 금액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퇴직급의 충당 부채는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세법에 의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입액 한도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연간 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설정한다 하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고요. 요즘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퇴색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장기제품 보정 충당부채는 에세 주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장기제품 충당부채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회사가 이제 자금이 비축했지만 안 나갈 수도 있는 우발채무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비유동 부채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